소설 극장 이지민 장편 소설 청춘 극한기 34번째. 나는 소년에게 그동안 살았던 산동네 집들의 약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년과 할머니는 그 미로 같은 동네에 벌집만한 방들을 계속 옮겨다니며 살고 있었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태어났다고 듣긴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다는 산꼭대기 집을 알려주었다. 나와 구급요원들은 동네를 오르고 오르며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손금처럼 이어졌다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작은 골목들을 뒤지고 뒤졌다. 점점 지쳐갔다. 몇 시간을 헤맸지만 할머니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예전에는 판자촌이었다가 최근 공원으로 조성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냄비 덕분이었다. 햇빛에 반사된 냄비가 반짝이는 바람에 우리는 저 멀리 풀숲에 숨어있는 할머니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쭈그리고 앉아 냄비를 살피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다. 나는 다가가 할머니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냄비 속을 보았다. 그 안은 새까맸다. 자세히 보니 무서울 정도로 물에 팅팅 부은 미역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손자 녀석이 태어났거든. 며느리 주려고. 이거 먹어야 조지 잘 나와. 할머니는 천사처럼 해맑게 웃으며 검은 미역을 바라보았다.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다. 할머니, 이 집 사세요? 내가 묻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는 할머니 옆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도 그 유명한 마법의 시간을 만나고 있는 중이었다. 할머니의 마법의 시간은 사랑하는 손자가 태어나고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살았던 어느 먼 옛날 짧고 행복했던 봄날이었다. 나는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머니는 이가 다 빠진 잇몸을 환히 드러내며 웃었다. 그럼 좋지. 사는 게 좋잖아. 오래오래 살라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할머니는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두 뺨을 선홍색으로 붉히며 행복하게 웃으셨다. 할머니가 OTS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을 느끼게 된 상대는 바로 삶 그 자체였다. 할머니는 끊임없는 가난과 힘든 노동과 손자의 우유값도 못 내는 서러움만 안겨주는 이 무정한 인생을 아직도 뜨겁게 껴안으려 하고 있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할머니의 얼마 안 남은 삶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사랑으로 견디고 있었다. 할머니에게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할 뿐이었다. 나는 오직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나보다 더 젊고 예뻐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웃고 있는데
어쩐지 자꾸 눈물이 났다. 바람결에 미역 비린내가 날아올라왔다. 나는 깊이를 알 수 있는 컴컴한 바닷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생일이 돌아오는 한 이 날것의 푸릇한 비린내를 결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오랜만에 나를 보러 병원에 찾아온 연우에게 나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무래도 이 일 때려치워야겠어. 요즘 정말 우울해. 그 할머니는 차라리 지금이 더 행복할지 몰라. 그냥 할머니를 놔두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 불쌍한 할머니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건 이 새로운 병균밖에 없는지도 몰라. 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괜히 열을 냈다. 너는 상상할 수 있니? 나중에 그 할머니 나이쯤 됐을 내 모습을. 내가 할머니처럼 잠깐이나마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인생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나 역시 차라리 아플 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하자 연우가 차분한 얼굴로 충고해 주었다. 행복? 그게 다는 아니잖아. 우리가 간장게장과 벨기에 초콜릿을 먹을 때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평생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니. 연우는 평소에 볼 수 없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과 여직원 한 명이 상태가 안 좋대. 아프기 전날 회식하고 내가 술 깨는 약 먹여서 택시에 태워보냈거든. 저번에 택선이 너 때도 그렇지만 요즘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느껴. 그리고 처음으로 그게 미안하게 느껴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운이 지질이 좋은 것을 위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면 연우는 처음으로 어렴풋하게 인생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우리는 잠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고통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들 때문일지도 몰랐다. 연우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갑자기 5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나는 더는 바이러스 가이드 활동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성 교수가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면 계약서고 뭐고 그냥 관둬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고서 짐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문제가 터져버렸다. 다 김군 때문이었다. 모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김군이 치료제 투입 후 이상 증세를 보여 소속사 사장이 내게 데려왔는데 녀석은 안 그래도 심란한데 더욱 나를 피곤하게 했다. 김군은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며 돌발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다. 그건 이해할 만도 했다. 그는 바이러스 감염 직후 생방송에서 최고 인기 걸그룹 멤버 모두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프로포즈를 했다. 곧 그룹의 팬클럽 회장이 전 회원에게 김군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건 거의 호메이니가 살만 루슈디에게 내린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씨, 안티만 100만이야. 연습생 생활만 10년을 했는데. 인생의 반 이상을 연습실에서 보내느라 한문으로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게 된 김군으로서는 억울할 만도 했다. 가이드?
여행 온 것도 아닌데 뭔 가이드. 웃기고 있어. 아줌마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김구는 나만큼이나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 김군이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어느 날 김군이 감금당에 있는 VIP 병실로 갔는데 보이지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김군이 욕조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옆에 드라이기가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가 얼른 콘센트를 뽑았다. 그 순간 지지직 단백질 타는 냄새와 함께 온몸이 떨렸다. 감전사고였다. 내 몸에 전류가 통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후 나는 심한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두려워한 바이러스의 재발이었다. 계속 땀이 흐르고 숨이 가쁘고 뇌 속으로 바람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연구팀은 단순 몸살이라고 우겼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분명 내 안에서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병실 침대에 누워 두려움에 끙끙 앓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주치의인 성 교수가 어서 돌아와 나의 충격적인 재발에 정확한 처치를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까지 이러시면 저 곤란하거든요. 병문안 온 김구는 미안해하는 것도 모자란 판에 나를 원망하기까지 했다. 너 차라리 그 걸그룹 팬클럽 회장과 사귀는 게 어떻겠니? 저 진로를 바꿔볼 생각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가이드나 해보려고요. 아이돌 수명은 너무 짧거든요. 나는 김군에게 전문적인 바이러스 가이드가 되려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다 감염돼야 하는데 그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 거라고 현실을 냉정히 알려주었다. 아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 어쨌거나 몸조리 잘 하세요. 가이드가 길 잃으면 어쩌라고요. 나는 김군을 비롯해 환우들에게 함부로 희망이니 도전이니 나불댔던 일이 심히 미안해졌다. 또 다른 양상으로 새롭게 조여오는 공포 속에 잔뜩 긴장한 채 나는 체세포의 반응을 점검했다. 연구진들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지만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고열에 진이 빠진 어느 오후 또 꿈에서 생생한 환상을 경험하고 말았다. 그건 OTS가 불러오는 마법의 시간보다 더 야릇하고 신비했다. 나는 꿈에서 남수필을 만났다. 현실에서는 그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꿈에서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고 하얀 방 안에 서 있었다. 나는 이것은 분명 꿈이라는 자각 속에 계속 꿈을 꾸며 그를 지켜보았다. 남수필은 고개를 돌리더니 정확히 나를 향해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얀 벽을 노크하자 한 면이 사라지더니 파란 하늘이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가 바람을 맞으며 입술을 오물오물하면서 뭐라 말하는 것 같았으나 나한테까지 들리지는 않았다. 남수필은 다시 한번 나를 보고 웃더니 그 파란 하늘로 첨벙 뛰어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들며 그의 이름을 외치려고 했으나 입술이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졌고 나는 울면서 깨어났다. 겁먹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다시 돌아온 병원균의 결투에 응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미 나의 한계를 경험했기에 또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의 땀을 시트에 닦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이균이었다.
실로 몇 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전 세계 과학계의 벼락스타가 된 성교수를 대신해 출장을 다니느라 그 역시 바쁘신 몸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동시에 반가운 마음도 들긴 했다. 어쨌거나 그는 최근에 나란 해괴한 존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사고를 당했다면서요? 그가 웬일로 빈정거리지 않고 물었다. 사고야 제 전문이잖아요. 잠복 감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검사 결과 봤습니다. 괜찮던데요? 왜 자꾸 방정맞은 생각을 하죠? 이 박사님은 저랑 키스하고도 멀쩡한 행운아라서 모르겠지만 먹다 남긴 토랑국 먹고 이렇게 된 저는 편치가 않거든요. 불쑥 키스 사건을 입에 올리자 입술에 메이플 시럽이 묻은 것처럼 간질거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래도 그한테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아직 축축한 땀이 배어있는 베개를 보여주며 말했다. 방금 꿈을 꿨어요. 저번 때처럼 환상을 봤어요. 남수필이 나왔어요. 나는 방금 꾼 꿈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다. 이규는 처음에는 약간 놀라는 듯 하더니 곧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야말로 꿈이네요. 그 정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죠. 그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하도 태평해서 무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죠? 자, 선물이요. 이균이 불쑥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떨해서 그의 얼굴을 살피며 안에 있는 선물들을 꺼냈다. 파리 에펠탑에서 사온 볼펜과 티셔츠 등 흔한 기념품들이었다. 그러나 함께 있는 몇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미키마우스 모자를 쓴 이균이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가 희한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균은 무슨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엽서와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더니 마지막에는 머리에 쓰고 있던 미키마우스 모자를 벗어던졌다. 소설 극장 이지민 장편 소설 청춘 극한기 네오픽션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이주영 해설 최현지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